여기 요양원 맞나요? 제발 나 좀 꺼내줘요. 저는 요양원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게 아니라 갇혔다고 느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 78살입니다. 그날은 2024년 10월 15일 일요일이었습니다. 큰아들 내외가 점심을 먹자며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엔 명절에나 오던 사람들이 갑자기 왔으니 속으로는 이상하다 싶었지만 반가웠습니다. 엄마, 갈비찜 해드릴게요. 며느리 윤희가 부엌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식사 후 큰아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우리가 맞벌이라 낮에 혼자 계시면 걱정이 돼서요. 사실 저는 그리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좀 아프긴 했지만 혼자 밥도 해먹고 텔레비전도 보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니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알아본 곳이 있어요. 시설도 좋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친절하시대요. 한 달만 계셔보세요. 적응 안 되시면 바로 모시고 올게요. 며느리가 건네는 팸플릿에는 실버타운 헤든빌이라는 이름과 함께 깨끗한 건물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들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간단히 옷가방 하나만 챙겨 차에 올랐습니다. 집 열쇠는 제가 보관할게요라는 며느리의 말에 건넸습니다. 통장도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사다 드릴게요라며 맡겼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헤든빌은 생각보다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시내에서 차로 40분쯤 걸렸습니다. 건물은 팸플릿처럼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함께 뭔가 무거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302호실입니다. 간호사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있었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전을 위해서예요 라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서류에 서명을 하고 엄마 자주 올게요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이곳의 규칙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녁 6시 식사, 8시 소등, 밤 9시 이후엔 복도 출입 금지. 간호사실에 말하지 않으면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들이 넘어지시면 안 되니까요. 모든 게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저는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가방 어디에도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간호사실에 물어보니 보호자님이 가져가셨어요. 어머니들이 분실하시면 곤란하니까요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물건을 제 허락도 없이? 그럼 전화 좀 쓸 수 있을까요? 아들한테 전화해야 하는데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간호사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지금 바빠요. 나중에요라고 했습니다.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큰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작은아들 영수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간호사실 전화는 항상 통화 중이거나 잠시만요라는 말만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식사 시간도 고통이었습니다.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정확히 그 시간에 식사가 나왔습니다. 늦으면 안 됐습니다. 한 번은 화장실 때문에 5분 늦었는데 식판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시간 지키셔야죠라는 말과 함께 그날 저녁까지 굶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비슷했습니다.
옆방 김할머니는 치매가 있으셨습니다. 밤마다 집에 가고 싶어요라고 우셨습니다. 간호사들은 또 시작이네라며 귀찮아했습니다. 아래층 이 할아버지는 휠체어를 타셨는데 산책을 하고 싶다고 하면 바쁘니까 나중에요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곳이 요양원이 아니라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관리해야 할 대상, 번호, 그저 그런 존재. 이름 대신 방 번호로 불렸고 의사 대신 지시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안에서 잠긴 겁니다. 저는 황급히 벨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간호사가 왔습니다. 어머니, 밤에는 문을 잠가요. 배회하시면 안 돼요. 배회? 저는 화장실에 가려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럼 화장실은 어떻게 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침대 및 요강을 가리켰습니다. 78살 먹은 제가 요강을 써야 한다니. 그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조용히 이불을 뒤집어 쓰고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새로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사회복지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30대 초반의 여자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원이라고 해요. 어르신들 상담을 위해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지원 씨는 제 방에 들어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생활은 어떠세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하려다가 그녀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힘들어요. 뭐가 힘드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긴 문 이야기, 휴대폰 이야기, 전화를 못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여기 오신 거 본인 의사였어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큰아들도 며느리도 간호사도 모두가 저를 위한다고 했지만 아무도 제 생각은 묻지 않았습니다. 한 달만 있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벌써 2주가 지났는데 아무도 안 와요. 지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자분 연락처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연락해 볼게요. 저는 큰아들과 작은아들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3일 후 작은아들 영수가 왔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영수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이 한 달만 계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엄마, 저는 몰랐어요.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형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형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영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지원 씨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그녀가 건넨 서류에는 장기 요양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큰아들 민수, 기간은 무기한. 제 서명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거 서명하신 적 있으세요? 지원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봐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무기한? 한 달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것도요. 지원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산관리 위임장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위임자는 저, 박순자. 수임자는 큰아들 민수. 하지만 저는 이런 거 쓴 적이 없었습니다. 서명 필적도 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서명 안 하셨죠? 지원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점점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들 영수가 형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영수가 다시 왔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엄마, 집이. 영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집에 공인중개사 팻말이 붙어 있어요. 매물로 나왔어요. 제가 평생 살던 집이 제 허락도 없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며느리의 친절한 웃음도, 안전하다던 그 말도, 휴대폰을 가져간 것도, 문을 잠근 것도, 저를 여기 가둬놓고 집과 재산을 처리하려던 거였습니다. 형이 뭐래? 제가 물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면 위험하니까 집 팔아서 요양원비 내는 게 낫다고. 그리고 남은 돈은 형이 관리하겠다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값이 얼마인지 영수가 조사해봤다고 했습니다. 시세로 3억 8천만 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이었습니다. 그 집을 제 허락도 없이 팔려고 하다니. 요양원비는 한 달에 얼마래? 제가 물었습니다. 150만 원이요. 영수의 대답에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3억 8천만 원이면 250개월은 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돈은 민수가 가져가려는 건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배신감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제가 10개월 동안 뱃속에 품었던 아들이, 제가 밤새 간호하고 대학까지 보냈던 그 아들이 저를 이렇게 대한다니.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제 집을, 제 삶을 되찾아야 한다고. 지원 씨를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원 씨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해요. 어머니가 원하시면 나가실 수 있어요. 하지만 보호자의 동의 없이 나가시려면 법적인 절차가 필요해요. 그녀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전화번호를 적어줬습니다. 일단 신고부터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상담사가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어르신,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위조된 서명, 허락 없이 팔리는 집, 잠긴 문, 빼앗긴 휴대폰. 상담사는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노인학대입니다. 감금과 재산 갈취에 해당해요. 상담사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학대라니. 제 아들이 저를 학대하고 있었다니.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성년 후견 제도를 신청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위조된 위임장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작은 아들 영수가 변호사를 구해줬습니다. 영수의 대학 동기라는 50대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어머니, 승산 있어요. 서명이 위조된 거 감정받으면 되고 요양원 입소도 강제였다는 증거만 있으면 돼요. 변호사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요양원이었습니다. 제가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걸 안 간호사들이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가족끼리 싸우면 누가 좋아요? 식사도 늦게 주고 배를 눌러도 늦게 왔습니다. 심지어 다른 어르신들 앞에서 저분은 자식한테 소송 거는 분이래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자식을 고소하는 게 옳은 건가?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건 제 삶이니까. 제가 지켜야 하니까. 요양원 안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다른 어르신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김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아들한테 통장 빼앗겼어요. 돌려달라고 하면 나중에 준다고만 하더라고요. 이 할아버지도 저는 집이 세 채 있었는데 지금은 한 채도 제 이름이 아니래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를 위로하고 힘을 주었습니다. 지원 씨는 다른 어르신들의 상담도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원장은 못마땅해 했지만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경찰서에 불려갔다고 들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요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3개월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래요? 민수의 첫마디였습니다.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엄마 혼자 두면 위험하니까 안전한 곳에 모신 거잖아요. 집도 어차피 엄마 혼자 관리 못하니까 팔려던 거고요. 저는 민수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내 허락은?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위임장에 내 서명 없는 거 알지? 내가 여기 무기한으로 있는 거 동의한 적 없는 거 알지? 엄마가 뭘 알아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여기서 편히 계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제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아니, 언젠가부터 제 아들이 아니게 되어버렸다는 걸. 나 여기서 나갈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집도 안 팔아.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살 거야. 민수는 비웃었습니다. 엄마 혼자 어떻게 나가요? 보호자 동의 없으면 못 나가요. 하지만 민수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는 걸, 변호사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걸. 며칠 후 법원 결정이 났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한 시설 수용 금지. 저는 당장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나가는 날 간호사들은 저를 못마땅하게 쳐다봤습니다. 원장은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했습니다. 작은 아들 영수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가요. 차에 타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자유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원할 때 열 수 있는 창문, 제가 원할 때 나갈 수 있는 문. 그게 이렇게 소중한 건지.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영수가 제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집은 아직 매매가 진행 중이에요. 법원에서 중지 가처분 신청했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일단 제 집에 계세요. 영수네 집은 작았습니다. 영수 부부와 초등학생 손주 둘이 사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저는 작은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불편한 기색이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조용히 지냈습니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서명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조 가능성 90% 이상. 위임장이 무효가 됐습니다. 집 매매도 자동으로 취소됐습니다.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겼어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제 집은 되찾았지만 큰아들을 잃었으니까요. 민수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며느리 윤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평생 다시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영순의 집에서 석 달을 지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내년에 큰애가 중학생이 되면 방이 하나 더 필요해서요.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나가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알았어. 걱정 마.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는 미안해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도 힘들었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날
영수가 집 앞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엄마, 자주 올게요. 영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응, 넌 내 가정이나 잘 챙겨. 저는 영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영수가 가기 전에 물었습니다. 엄마, 무섭지 않으세요? 혼자 사시는 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섭냐고요? 물론 무서웠습니다. 78살에 혼자 산다는 게 아프면 어쩌나, 넘어지면 어쩌나.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자유를 잃는 거였습니다. 요양원이 더 무서웠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거기선 내가 아니었거든. 여기선 무섭지만 적어도 내가 나야. 영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개월 만에 돌아온 집은 낯설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전기도, 수도도, 가스도 다 끊겨 있었습니다. 민수가 관리비를 안 낸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부엌, 안방. 제가 50년 동안 살았던 공간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보일러가 안 돼서 추웠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이곳이 제 집이었으니까요. 제가 원할 때 나가고 원할 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집을 정리했습니다. 관리비도 냈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도 다시 신청했습니다. 통장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민수가 쓰던 통장은 해지했습니다. 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민수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어렸을 때 민수가 그린 그림, 대학 졸업사진, 결혼식 사진 모두 치웠습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으니까요. 대신 영순의 손주들 사진을 걸었습니다. 제 앞에 남아있는 가족이 누군지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을 때 동네 슈퍼주인 아주머니가 반가워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한참 못 봤네요. 저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좀 아파서 요양원에 있었어요. 이제 돌아왔어요. 아주머니는 혼자 사시려면 힘드실 텐데라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잘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독거노인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고 일주일에 2번 생활지원사가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신청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거부하기엔 혼자 살기가 막막했으니까요. 생활지원사 미영 씨는 40대 중반의 밝은 분이었습니다. 청소도 도와주고 장도 봐주고 이야기 상대도 되어줬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용기 대단하세요. 미영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용기라기보단 선택이었어요. 사회복지사 지원 씨도 가끔 들렀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그녀의 얼굴을 보면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여기 오신 거 본인 의사였어요? 그 질문 하나가 제 삶을 바꿨습니다. 1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연락이 없습니다. 작은아들 영수는 한 달에 한 번쯤 들립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하며 안기는 게 요즘 제 유일한 기쁨입니다. 가끔 궁금합니다.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요양원에 그대로 있었다면 편했을까? 민수와 싸우지 않았다면 지금도 아들이라 부를 수 있었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어제 미영 씨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가난해졌지만 자유로워요. 아들은 잃었지만 제 이름은 되찾았어요. 302호 할머니가 아니라 박순자로 살고 있어요. 미영 씨는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할머니, 멋지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멋지다니. 78살 먹고 혼자 살고
자식 하나는 연 끊어지고 가진 거라곤 이 낡은 집뿐인데. 하지만 그게 맞는 말 같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저처럼 갇혀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자식한테 짐이 된다고, 혼자 살 자신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힘들 겁니다. 저도 힘들었으니까요. 밤마다 울었고, 후회했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노인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 법률구조공단. 당신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제 집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쐭니다. 제가 원할 때, 제가 원하는 만큼. 이게 자유구나 매일 느낍니다. 가난하지만 자유롭습니다. 외롭지만 당당합니다. 늙었지만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합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라면서, 혹시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박순자 78살입니다. 요양원 감옥에서 탈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이름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 같은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